사라진 기밀 서류.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내가 결혼한 직후 맞이했던 7월은 흥미로운 사건 3개로 아주 기억에 남는 달이 되었다. 그 사건들을 통해 셜록 홈즈와 함께 일하고 그의 수사 방법들을 보게 되는 특권을 누렸던 기간이었던 것이다. 그 사건들은 내 노트에는 각각 두 번째 얼룩의 모험, 해군 조약의 모험, 지친 선장의 모험이라는 제목들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중 첫 번째 사건은 대영 제국의 가장 고귀한 가문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 수년간은 공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홈즈가 관여한 사건 중 이번만큼 그의 수사 방법의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내거나 그 관련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적은 없었다. 홈즈가 파리 경찰의 무슈 디부그와 단치이의 유명 전문가 프리츠 폰 발트바움에게 사건의 진상을 설명한 면담 보고서를 나는 아직도 거의 원본대로 보관하고 있다. 둘 다 홈즈가 돕기 전까지는 부차적인 문제로 자신들의 에너지를 낭비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가 안전하게 대중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기가 도래해야 할 것이다. 그러는 한편 내 기록의 두 번째 제목으로 넘어가 보면 이 또한 한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고 이 일을 꽤 독특하게 만든 몇 가지 작은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학창 시절에 나는 동갑내기인 퍼시 펠프스와 친하게 지냈다. 나이는 같았지만 그가 나보다 2학년이 높았다. 그는 매우 영리한 소년이었고 학교에서 수여하는 모든 상들을 받은 데다가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해서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 계속해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는 연줄이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우리가 모두 어린 소년이었을 때도 그의 외삼촌이 엄청난 보수 정치가 홀드어스트 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 화려한 관계가 그의 학창시절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운동장에서 놀면서 그를 놀리고 크리켓 막대기로 정강이를 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흥미진진한 관심사였다. 하지만 세상에 나온 후에는 다른 이야기였다. 나는 그가 자신의 능력과 삼촌의 영향력으로 외무부에서 좋은 자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다. 그 후 다음 편지를 받기 전까지 나는 그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었다. 브라이어 브레이 워킹. 친애하는 왓슨. 자네가 3학년일 때 5학년이었던 올챙이 펠프스를 분명 기억하겠지. 내가 삼촌과의 연줄로 외무부에 좋은 자리를 얻었고 신뢰를 얻어 명예롭게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끔찍한 불행이 닥쳐 내 커리어를 망쳤다는 소식을 자네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 그 끔찍한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이 편지에 써봐야 소용이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 자네가 내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나로서는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겠지. 나는 지난 9주 동안 뇌척수막염을 앓다가 이제 막 회복했고 아직도 몸이 아주 쇠약해. 내 친구 홈즈 씨와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당국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장담했지만 사건에 대한 그의 의견도 듣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내 의견이야. 가능한 한 빨리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어. 이 끔찍한 긴장감 속에 사는 동안 1분이 1시간 같아. 내가 더 일찍 그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재능을 몰라봐서가 아니라 그 일이 있은 후 정신이 나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이제야 정신을 차렸고 그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너무 많이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아직도 몸이 너무 약해서 대피를 부탁해야 할 정도야. 그를 데려와줘. 자네의 오랜 동창, 퍼시 펠프스. 이 편지를 읽으며 내게 와 닿은 것이 있었는데 홈즈를 데려와 달라는 거듭된 호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려운 일이어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홈즈가 자기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 아내는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홈즈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채 안 되어 나는 베이커가의 오래된 집으로 갔다. 홈즈는 실내복을 입고 사이드 테이블에 앉아 열심히 화학 실험을 하고 있었다. 분젠 버너의 푸르스름한 불꽃 속에서 커다란 구부러진 증류기가 맹렬하게 끓고 있었고 증류된 방울들은 2리터 단위로 응축되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면서 인기척을 냈지만 홈즈는 거의 고개도 들지 않았고
나는 그것이 중요한 실험임을 알고 팔걸이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그는 유리 피펫으로 각 병에서 몇 방울을 추출하더니 마침내 용액이 담긴 시험관을 테이블로 가져왔다. 오른손에는 리트머스 종이를 들고 있었다. 왓슨,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왔군. 그가 말했다. 만약 이 종이가 파란색이면 모든 게 잘 된 거야. 만약 빨간색으로 변한다면 그건 사람의 목숨을 의미해. 그는 시험관에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고 종이는 즉시 칙칙하고 더러운 진홍색으로 변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가 외쳤다. 왓슨, 조금만 기다려줘. 페르시아산 슬리퍼에 담배가 있을 거야. 그는 책상에 앉아 전보 몇 통을 휘갈겨 써서 심부름하는 소년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무릎을 세워 길고 얇은 정강이에 손을 끼워 넣었다. 매우 흔한 살인 사건이야. 그가 말했다. 자네는 이보다는 나은 걸 가져왔겠지? 자네는 범죄 사건의 바다제비잖아, 왓슨. 무슨 일이야? 나는 그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내 친구의 편지를 읽었다. 이것만 봐서는 별로 알 수 있는 게 없네? 그가 편지를 내게 돌려주며 말했다. 거의 알 수 없지. 그런데 관심이 가는 글씨체네. 퍼시의 글씨체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여성의 글씨체야. 당연히 남성의 글씨체겠지. 내가 외쳤다. 아니, 여성이야. 그것도 성격이 독특한 여성. 이것 좀 봐. 수사를 시작할 때 의뢰인이 선악을 막론하고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보는 의미가 있어. 나는 이미 이 사건에 관심이 가는데 자네가 준비됐으면 바로 워킹으로 가서 그렇게 사악한 사건의 희생자가 된 외교관과 그의 편지를 대필해준 여성을 만나야겠어. 우리는 다행히 워털루 역에서 이른 기차를 탈 수 있었고 1시간이 조금 안 되어 전나무 숲과 덤불이 있는 워킹에 도착했다. 브라이어브레이 저택은 역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 넓은 대지에 있는 커다란 저택이었다. 현관 앞에서 우리의 명함을 보여주자 우리는 우아하게 꾸며진 응접실로 안내를 받았고 몇 분 후에 꽤나 건장한 남자가 우리를 환대해 주었다. 그는 나이가 40에 가까워 보였지만 볼에 빨간 생기가 가득하고 눈빛이 너무 즐거워 보여서 여전히 통통하고 장난기 많은 소년의 인상을 주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와 악수하며 말했다. 퍼시가 아침 내내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아, 가엾은 친구,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의 부모님이 제게 두 분을 만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분들은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계시거든요. 아직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당신은 가족 중 한 분은 아니시군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아래를 쳐다보고 웃기 시작했다. 제 목걸이에 새겨진 J, H, 각인을 보신 거군요? 그가 말했다. 순간 선생님이 뭔가 교묘한 발견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조셉 해리스는 제 이름입니다. 퍼시는 제 여동생 애니와 결혼할 사이니까 최소한 저도 가족의 관계가 될 예정이기는 하죠. 퍼시의 방에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2달 전부터 손발이 닳도록 그를 간호했거든요. 그가 아주 조급해하고 있으니 어서 들어가시죠. 우리가 안내받은 방은 응접실과 같은 층에 있었다. 일부는 거실 같기도 일부는 침실 같기도 했고 구석구석 꽃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아주 창백하고 지친 표정을 한 젊은이가 열린 창문 근처 소파 위에 누워 있었는데 그 사이로 정원의 풍성한 향기와 온화한 여름 공기가 흘러다니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의 옆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일어나 우리에게 인사했다. 퍼시, 내가 나가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붙잡았다. 잘 지냈나, 왓슨?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코수염을 길러서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으면 못 알아봤을 것 같군. 그리고 내게 욕을 하러 온 건 아니길 바라.
이분이 자네의 유명한 친구 셜록 홈즈시겠지? 나는 몇 마디로 홈즈를 소개했고 함께 자리에 앉았다. 건장한 청년은 나갔지만 그의 누이는 여전히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매력적인 여자였다. 몸의 비율의 관점에서는 다소 작고 뚱뚱했지만 올리브색 피부와 크고 검은 이탈리아인의 눈에 머리는 짙은 검은색의 숱이 많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과 대조되어 약혼자의 하얀 얼굴이 더 지치고 초췌해 보였다. 여기 계신 신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문제에 대해 얘기하죠. 저는 행복하고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홈즈 씨. 그런데 결혼식 전날에 갑작스럽고 끔찍한 불행이 제 미래를 망쳐버렸어요. 왓슨에게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외무부에서 일했고 제 외삼촌 홀더스트 경의 영향으로 빠르게 중요한 위치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외무장관이 되신 후에 제게 중요한 임무를 몇 가지 주셨고 제가 항상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냈죠. 마침내 외삼촌은 제 능력과 요령을 완전히 신뢰해 주셨어요. 거의 10주 전,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5월 23일에 외삼촌이 개인 사무실로 저를 부르셔서 제가 해낸 일들에 대해 칭찬해 주신 후 제게 새로운 업무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영국과 이탈리아 간 비밀 조약의 원본이야. 외삼촌이 책상 서랍에서 회색 종이 한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유감스럽게도 이미 언론에 유언비어가 퍼졌지. 더 이상 어떤 소문도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야. 프랑스나 러시아 대사관은 이 문서들의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려고 할 거야. 하지만 정말 반드시 복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 문서는 내 서랍을 떠나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서지. 자네 사무실에 책상이 있나? 네, 있습니다. 그럼 이 조약 서류를 가져가서 서랍에 잠가둬.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자네만 남아서 아무도 없을 때 안전하게 복사해야 한다는 것이 내 지시의 핵심이야. 복사를 마치면 원본과 사본을 모두 서랍에 잠가두고 내일 개인적으로 나에게 다시 넘겨줘. 저는 문서를 받아왔고. 잠시만요. 홈즈가 말을 끊었다. 외삼촌봉과 그 대화를 할 때 아무도 없었나요? 물론이죠. 큰 방이었고요. 가로 세로가 10m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이었어요. 방 한가운데에 계셨나요? 네,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죠.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셨고요. 제 외삼촌의 목소리는 원래 놀랄 만큼 낮습니다.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요. 감사합니다. 홈즈가 눈을 감으며 말했다. 계속하시죠. 저는 지시받은 그대로 했고 다른 직원들이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 사무실에 있던 찰스 고롯은 밀린 일이 있어서 그를 남겨두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는 그가 없었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일을 서둘러 했어요. 조셉, 그러니까 방금 만나신 해리슨 씨가 시내에 있다는 것과 그가 11시 기차를 타고 워킹으로 내려갈 예정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가능하면 그 기차를 함께 타고 싶었거든요. 조약을 검토해보니 저는 삼촌이 말씀하신 것이 전혀 과장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문서는 삼국 동맹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정의하고 프랑스 함대가 지중해에서 이탈리아보다 완전히 우위를 점할 경우 영국이 추구할 정책을 미리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순전히 해군 전략에 대한 문제들이었어요. 마지막에는 고위 관리들의 서명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대충 훑어본 후 사본을 작성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불어로 된 장문의 문서였고 26개의 별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옮겨 적었지만 9시가 넘어서도 겨우 9개 조항밖에 쓰지 못했고 기차를 타겠다는 희망은 버려야 할 것 같았죠. 저녁 식사 후이기도 했고 하루 종일 일을 하기도 한 탓에 졸리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면 머리가 맑아질 것 같았어요. 저희 사무실의 경비원이 계단 아래 작은 초소에 밤새 머물며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자기 알코올 램프를 사용해 커피를 내려주곤 합니다.
저는 그를 부르려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놀랍게도 초인종 소리를 듣고 온 사람은 앞치마를 두른 크고 거친 얼굴의 늙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경비원의 아내라고 했고 주로 집안일을 하지만 그날은 남편을 돕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커피를 부탁했어요. 저는 2개 조항을 더 쓰고 어느 때보다 졸음이 몰려와 몸을 일으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다리를 풀어주었습니다. 커피가 아직도 오지 않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저는 복도를 따라 내려갔어요. 희미하게 불빛이 들어오는 직선 복도가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직접 연결되는 통로이자 유일한 출구였어요. 그 직선 복도의 끝에는 굽은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외무장관의 사무실이 나오죠. 그 계단을 반쯤 내려가면 작은 계단참이 있고 그곳에서 다른 복도가 직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2번째 복도는 2번째 작은 계단을 통해 연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문은 주로 청소부들이 사용하는 문이죠. 아니면 찰스가에서 들어오는 외무부 직원들이 지름길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그곳에 대한 대략적인 도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네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니 주목해주세요. 제가 계단을 내려와 복도로 들어갔는데 경비원이 초소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알코올 램프 위에서 주전자에 물이 맹렬히 끓고 있었고요. 물이 솟구쳐 바닥에 흐르고 있어서 저는 주전자를 내리고 램프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는 그를 흔들어 깨우려 하는데 그의 머리맡에 있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고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펠프스 씨. 그가 저를 보고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커피가 다 됐는지 보러 왔어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는 점점 더 놀라는 표정으로 저를 한번 보고 아직 진동하고 있는 초인종을 올려다보았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누가 저를 호출하는 초인종을 누른 것일까요? 그가 물었어요. 아, 초인종이요. 제가 외쳤어요. 어디에서 울린 소리죠? 선생님이 일하시던 사무실입니다. 차가운 손이 제 심장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그 소중한 조약 서류가 놓여있는 그 방에 누군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올라 복도를 따라갔어요. 홈즈 씨,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도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제가 맡은 서류가 원래 놓여있던 책상 위에서 사라진 것만 빼면 말이죠. 내가 옮겨 적은 사본은 있었는데 원본이 사라졌어요. 홈즈는 자기 의자에 앉아 2 손을 비볐다. 그가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가 중얼거리듯 물었다. 도둑이 연문을 통해 들어와서 계단을 타고 올라왔음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길로 왔으면 저와 마주쳤을 테니까요. 그 도둑이 사무실 안에 계속 숨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희미한 불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그 복도에 숨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쥐라도 제 사무실이나 복도에 몸을 숨길 수 없어요. 시야를 가릴 만한 게 전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무언가 두려워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본 경비원이 저를 따라 위층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희 둘은 서둘러 복도를 따라가서 찰스가로 통하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을 휙 열어 젖히고 서둘러 나갔어요. 그때 주변 건물에 시계종이 3번 울렸던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10시 15분 전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홈즈가 셔츠 소매 끝동에 메모를 하며 말했다. 밤이 아주 깊었고 가늘고 따뜻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찰스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화이트홀 부근에는 평소처럼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었어요. 저희는 우산도 없이 포장도로를 따라 달려가다가 길 모퉁이에 경찰관 한 명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도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서류가 외무부에서 도난을 당했어요. 이쪽으로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15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지나간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페이즐리 쇼를 두른 키가 큰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아, 그건 제 아내입니다. 경비원이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도둑은 다른 길로 간 것 같네요. 경비원이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저를 잡아당기려 한 그의 행동 때문에 그가 더욱 의심스러웠죠. 그 여자가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제가 외쳤어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 여자가 지나가는 건 봤지만 그녀를 지켜볼 이유는 없었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언제쯤이었죠?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라도 마지막으로 본 것은요? 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간을 낭비하시는 겁니다. 1분이 급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경비원이 외쳤죠. 제 말을 믿으세요. 제 아내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봅시다. 선생님이 가지 않으시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경비원은 그렇게 말하고 반대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제가 바로 그의 뒤를 따라가서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어디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브릭스턴 아이비 로 16번지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냄새에 현혹되지 마세요, 펠프스 씨. 반대편으로 가서 무슨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을지 봅시다. 그의 충고를 따라서 나쁠 건 없었습니다. 저희는 경찰관과 함께 서둘러 갔지만 거리는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비를 피할 곳을 찾으려 서두르는 사람들 뿐이었죠. 누가 지나갔는지 저희에게 알려줄 만큼 거리에서 오래 서 있던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계단과 통로를 뒤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연결되는 복도는 바닥이 크림색 리놀륨으로 되어 있어 흔적이 쉽게 남습니다. 저희는 그곳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발자국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비가 내렸나요? 7시 경부터 내렸습니다. 그럼 9시쯤 사무실에 들어온 그 여자는 진흙투성이 부츠를 신고도 어떻게 발자국을 남기지 않은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 반갑네요. 당시에 저도 그 점을 생각했거든요. 경찰청에서 청소부들은 부츠를 벗고 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게 습관이라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음에도 아무 흔적이 없었네요. 말씀해 주신 일들은 분명 아주 관심이 가는 사건이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죠? 사무실도 둘러보았습니다. 숨겨진 문이 있을 가능성은 없고 창문은 지상에서 10m 정도 되는 높이에 있었습니다. 창문 2개가 다 안에서 잠겨 있었고요.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바닥 쪽 비밀문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도 없고 천장은 일반적인 회반죽으로 마감된 유형이었습니다. 제 서류를 훔쳐간 사람은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제 목숨을 걸고 장담합니다. 벽난로는요? 없습니다. 난로는 있습니다. 제 책상 바로 오른쪽에 있는 철사의 초인종에 연결된 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 초인종을 울린 사람은 제 책상 앞에서 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범인이 왜 초인종을 울렸을까요? 그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분명 범상치 않은 사건이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침입자가 어떤 흔적이라도 남겼는지 보려고 담배꽁초나 장갑, 머리핀 또는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떨어져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셨을 것 같네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 냄새도요? 그 생각까지는 못했네요. 아, 담배 냄새가 났다면 이번 조사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담배 냄새가 났다면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런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명백한 사실은 경비원의 아내인 텐지 부인이 서둘러 건물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경비원은 그 시간이 아내가 항상 집에 가는 시간이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과 저는 그 여자가 서류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녀가 서류를 없애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즈음에는 런던 경시청에까지 소식이 전달됐고 포브스 형사님이 바로 오셔서 엄청난 공을 들여 수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륜 마차를 불러 탔고 30분 만에 받은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는데 텐지 부인의 큰딸이었습니다. 텐지 부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 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그때 저희가 심각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제 탓이었죠. 저희가 직접 문을 여는 대신 소녀가 열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엄마, 집에 남자분 두 분이 엄마를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말했고 그 즉시 복도 아래로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브스 형사님이 문을 확 열어젖혔고 저희 둘 다 뒤쪽 방 그리고 주방으로 가보았지만 그녀가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항적인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더니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무부 사무실에 있던 펠프스 씨 아니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도망가신 거죠? 형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중개인이신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장사꾼과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네요. 포브스 형사님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외무부에서 중요한 서류를 가져갔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여기로 달려왔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런던 경시청으로 함께 가셔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부인은 항의하고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는 사륜마차 한 대를 불러서 셋 다 그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희는 먼저 부엌, 특히 부엌에서 불이 타올랐던 것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종이를 태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재나 찌꺼기의 흔적은 없었어요. 런던 경시청에 도착해서 여성 조사관이 바로 부인을 담당해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조사관이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서류를 가져간 증거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제 상황에 대한 공포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바쁘게 일련의 행동에 몰두했고 그래서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조약문을 바로 되찾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찾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제서야 제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왓슨은 알 겁니다. 그게 제 본성이에요. 내각에 있는 외삼촌과 그분의 동료들이 생각났어요. 외삼촌에게,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퍼부어질 수치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 자신도 기이한 사고의 희생자였는데 말이죠. 외교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은 사고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되지 않죠. 저는 망연자실했고 절망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소란을 피운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이 저를 둘러싸고 저를 진정시키려 애쓰던 모습이 희미하게 기억납니다. 그중 한 명이 저와 함께 워털루 역으로 가서 워킹으로 오는 기차를 태워보냈고요. 다행히 기차역에서 제 근처에 사는 페리어 박사님과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 기차를 함께 타지 않았다면 그 경찰관이 기차까지 같이 타야만 했을 겁니다. 박사님이 저를 아주 친절히 돌봐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역에서 발작을 해서 소동을 일으켰고 집에 완전히 도착하기 전까지도 사실상 미치광이처럼 행동했거든요. 그날 페리어 박사님이 누른 초인종 소리에 집에 있던 사람들이 잠에서 깨기까지의 상황을 이제 아시겠죠? 가엾은 애니와 어머니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페리어 박사님이 형사에게 상황을 전해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알게 되셨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제가 오랫동안 아플 것이 모두에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조셉은 밝은 분위기였던 자신의 침실을 내어주었고 그 방은 제 병실로 바뀌었습니다. 홈즈 씨, 저는 여기에서 9주 넘게 의식을 잃은 채 뇌척수막염으로 간혹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해리슨 양과 박사님의 치료가 없었다면 지금 홈즈 씨와 얘기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낮에는 해리슨 양이, 밤에는 고용된 간병인이 저를 간호했어요. 이성을 잃은 상태인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저는 서서히 의식을 찾았지만 최근 3일 전에야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가끔은 그냥 기억을 잃는 편이 나았겠다 싶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사건을 맡고 있는 포브스 형사에게 전보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무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경비원과 그의 아내도 철저히 조사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경찰의 의심은 젊은이 고로세게로 쏠렸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그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야근한 직원입니다. 그가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과 그의 프랑스식 이름이 그나마 의심할 만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가 퇴근할 때까지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그노 출신이지만 상식과 전통의 측면에서는 홈즈 씨와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를 연루시킬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홈즈 씨,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당신에게 이 사건을 의뢰합니다. 만약 홈즈 씨가 실패한다면 제 명예와 지위는 영원히 박탈당할 겁니다. 환자는 긴 이야기에 지쳐 다시 쿠션에 기댔고 그의 약혼녀가 안정제 같은 것을 한 잔을 따라주었다. 홈즈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가장 강한 자아 도취의 징조임을 알고 있었다. 설명이 아주 분명해서 질문할 게 거의 없네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펠프스 씨가 맡은 특별한 업무에 대해 누구에게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없습니다. 여기 있는 해리슨 양에게도요? 네? 제가 지시를 받고 일을 시작할 때까지 워킹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가족분들이 우연히 사무실을 방문해서 당신을 만나지도 않았고요. 네? 가족분들 중에 사무실 안쪽 구조나 통로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 모두가 우리 사무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펠프스 씨가 그 조약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질문들은 상관이 없네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비원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그가 은퇴한 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연대였죠? 아, 콜드스트림 경비대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포브스 형사에게서 받겠습니다. 경찰이 정보를 모으는 데는 탁월하거든요. 항상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그나저나 장미가 정말 사랑스럽네요. 그는 소파를 지나 열린 창문 쪽으로 걸어가 이끼 장미에 축 처진 줄기를 들고 진홍색과 녹색이 앙증맞게 조화를 이룬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홈즈에게는 무척이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가 자연물에 대해 어떤 깊은 관심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종교만큼 추론이 필요한 것도 없죠. 그가 셔터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확한 과학의 기반 위에 종교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신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확신은 꽃에 있을 것 같네요. 다른 모든 것들, 우리의 힘과 욕망, 음식 같은 것들은 우리 존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장미는 그것들 외의 것이죠. 장미의 향기와 색은 삶의 장식을 더하는 것이지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이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은 오직 신의 선함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꽃을 보며 큰 희망을 얻습니다.
퍼시 펠프스와 그의 약혼자이자 간병인은 놀라움과 큰 실망감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내며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는 손가락 사이에 이끼 장미를 끼고 몽상에 빠져 있었다. 젊은 아가씨가 입을 열기 전까지 몇 분 동안 그 상태로 정적이 흘렀다. 홈즈 씨, 이 수수께끼가 풀릴 조짐이 보이나요? 그녀가 다소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 수수께끼요. 그가 몽상에서 돌아와 현실을 자각하며 말했다. 이 사건이 매우 난해하고 복잡한 사안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께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제게 인상을 남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단서라도 보이시나요? 제게 주신 단서가 7개 정도 되는데요. 물론 그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실험을 좀 해봐야 합니다. 의심 가는 사람이 있나요? 제 자신이 의심스럽네요. 그게 무슨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렇다면 런던에 가서 당신의 결론이 가능할지 직접 시험해 보시죠. 해리슨 양, 훌륭한 조언이십니다. 홈즈가 일어나며 말했다. 왓슨,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펠프스 씨, 헛된 희망에 빠지지 마세요. 이 사건은 아주 복잡한 사건입니다. 나는 홈즈 씨를 다시 볼 때까지 계속 초조한 상태로 있을 겁니다. 젊은 외교관이 소리쳤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 기차로 오겠지만 결과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이 외쳤다.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삶의 활기가 생기네요. 그나저나 홀드허스트 경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하! 뭐라고 하던가요? 삼촌은 냉정했지만 가혹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 심각한 병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일임을 반복해서 말했고 제 건강이 회복되어 제 불행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치라 함은 물론 해고를 의미하고요.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편지네요. 홈즈가 말했다. 왓슨, 런던에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이제 가자고. 조셉 해리슨 씨가 우리를 역까지 태워주었고 우리는 이내 포츠머스행 기차에 탔다.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기차가 클래펌 교차로를 지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높이 달리는 기차에 타고 런던으로 와서 이렇게 집들을 내려다보는 건 참 유쾌한 일이야. 밖에 보이는 풍경이 음산해서 나는 그가 그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그가 설명해 주었다. 석판 지붕 위로 솟아있는 크고 고립된 건물들을 봐. 낯빛으로 물든 바다 한가운데 벽돌로 만들어진 성 같지 않나. 기숙사 학교들이군. 저건 등대야, 이 친구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신호. 수백 개의 밝고 작은 씨앗이 들어있는 캡슐들이 미래의 지혜롭고 더 나은 영국을 싹 틔울 거야. 아까 그 펠프스라는 사람은 술은 안 마시겠지? 안 마시겠지. 안 마시는 게 좋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해. 그 가엾은 악마가 자신을 아주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들였고 우리가 그를 다시 해안으로 끌고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해리슨 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 성격이 매우 강한 여자인 것 같더군. 맞아. 하지만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틀린 것이겠지. 해리슨 양과 그녀의 오빠는 위쪽 노선벌랜드 지방 제철업자 집안의 유일한 남매이자 상속인이야. 펠프스 씨가 지난 겨울 여행에서 그녀와 약혼했고 그녀를 오빠와 함께 데려와서 지인들에게 소개했지.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났고 그녀는 애인을 간호하기 위해 머물렀고 오빠 조셉도 지내기가 썩 나쁘지 않아 계속 지내게 된 거야. 내가 몇 가지 조사를 해봤어.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조사를 더 해야 돼. 내 병원 일은 내가 입을 열었다. 아, 자네 추론이 내 것보다 흥미롭다고 생각하면 말해봐.
홈즈가 다소 무뚝뚝한 태도로 말했다. 지금이 올해 중 병원 일이 가장 한가한 시기라서 하루 이틀은 나도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어. 잘 됐네. 그가 다시 유쾌하게 말했다. 그럼 이 사건을 함께 조사해보자고. 일단 경찰 쪽 담당 형사인 포브스를 만나야 할 것 같아. 그가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면 어느 쪽에서 다시 접근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단서가 있다고 했지? 글쎄, 몇 가지 있는데 더 조사해봐야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추적하기 어려운 범죄가 목적이 없는 범죄란 말이지. 그런데 이건 목적 없는 범죄가 아니야. 이번 사건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프랑스 대사도 있고, 러시아 대사도 있고, 이들 중 한 명에게 문서를 팔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홀드허스트 경도 있지. 홀드허스트 경이라고? 뭐, 특정한 문서가 우연히도 파기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정치가가 승진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하지만 그 정치가가 홀드허스트 경처럼 명예로운 기록을 가진 정치가는 아니겠지.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 무시할 수는 없어. 오늘 그 고귀한 지방 영주 출신의 귀족을 만나서 알아낼 게 있는지 보자고. 그러는 동안 나는 이미 조사를 시작했어. 벌써? 응? 아까 워킹역에서 런던의 모든 석간 신문에 광고를 요청하는 전보를 보내놨거든. 모든 석간 신문에 광고가 나올 거야. 그는 수첩에서 찢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종이에는 연필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보상금 10파운드. 5월 23일 저녁 9시 45분에 찰스가에 있는 외무부 앞 또는 그 부근에서 손님을 내려준 택시 마차의 등록번호 요망. 베이커가 221비호로 연락바람. 도둑이 택시 마차를 타고 왔다고 확신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도 손해될 건 없어. 하지만 펠프스 씨가 사무실이나 복도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면 그 사람은 밖에서 들어왔을 거야.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밤에 밖에서 왔는데 몇 분 후에 확인한 리놀륨 복도에 젖은 자국이 남지 않았다면 택시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범인이 택시를 타고 왔다고 가정해도 무방할 것 같아. 일리가 있는 가정이군. 그게 내가 말했던 단서들 중 하나야. 그게 뭔가 그리고 이번 사건의 가장 독특한 특징인 사무실 초인종이 있어. 왜 초인종이 울렸을까? 도둑이 허세를 부린 걸까? 아니면 그와 함께 있던 누군가가 범죄를 막기 위해 그랬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는 다시 강렬하고 고요한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모든 감정에 익숙해진 내가 보기에 그에게 갑자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 것으로 보였다.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는 3시 20분이었고 우리는 뷔페에서 급히 점심을 먹고 바로 런던 경시청으로 향했다. 홈즈가 이미 포브스 형사에게 전보를 보내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몸집이 작고 날렵해 보였고 날카롭지만 결코 정감 가지 않는 인상을 갖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확실히 냉정했는데 특히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 들은 후 그 냉정한 태도는 더욱 강해졌다. 홈즈 씨, 전에도 당신의 수사 방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매섭게 말했다. 당신은 경찰이 내어주는 모든 정보는 기꺼이 사용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사건을 혼자 마무리해서 경찰에게는 불명예를 안겨준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제가 맡았던 53건의 사건 중 제 이름은 4건에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49건은 경찰이 모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당신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젊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임무를 맡고 싶다면 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단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가 태도를 바꾸며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인정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셨죠? 경비원 텐지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인품으로 아무 문제 없이 조사를 끝냈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악당이에요. 그녀가 보기보다 사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도 미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여자 경찰관 한 명을 붙여두었습니다. 텐지 부인은 술을 마셔 취했을 때 저희 쪽 사람이 2번이나 그녀 곁에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집에 중개인들이 온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중개인들에게 빚진 돈은 모두 갚았더군요. 그 돈이 어디서 났죠? 그건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연금이 만기됐거든요. 그들 가족의 잔고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펠프스 씨가 커피를 끓여달라고 초인종을 울렸을 때 경비원의 부인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남편이 아주 피곤한 상태여서 쉬게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가 의자에서 잠든 채로 발견됐으니 사실과 일치하네요. 그날 밤 왜 서둘러 집에 갔는지 물어보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녀가 서둘러서 경찰이 주목하게 됐으니까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어서 집에 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펠프스 씨와 형사님이 20분 간격으로 출발했고 그녀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나요? 그녀는 이륜마차와 대중마차의 속도가 차이 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왜 주방 뒤쪽으로 뛰어갔는지 분명하게 설명했나요? 중개인들에게 갚을 돈이 그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적어도 한 가지 대답은 있네요. 찰스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을 보거나 누구를 만났는지 물어보셨나요? 경비원 말고는 아무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꽤나 철저하게 대질 조사를 하셨군요. 또 뭘 하셨습니까? 고로시라는 직원도 9주 동안 미행했는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의심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죠. 또 다른 것은요? 글쎄요, 도움이 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사무실 초인종이 어떻게 울리게 되었는지 가설을 세워보신 것이 있나요? 솔직히 정말 감이 오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 그렇게 사무실로 가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렸으니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야겠죠. 맞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말씀해주신 정보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자고, 왓슨.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 내가 경찰서에서 나오며 물었다. 현재 내각 강요이자 미래 영국 총리인 홀드어스트 경을 만나러 갈 거야. 우리는 홀드어스트 경이 다행히 아직 다우닝가에 있는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홈즈가 명함을 전달하자마자 그가 나타났다. 그 정치가는 우리를 옛날 방식으로 예의를 갖춰 맞아주었고, 우리는 벽난로가 양쪽에 놓인 화려한 긴 의자에 앉았다. 큰 키에 가냘픈 몸, 날카로운 이목구비, 사려 깊은 표정, 나이에 맞지 않게 회색빛으로 물든 곱슬머리까지 양탄자를 밟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진짜로 순수한 혈통의 귀족이었다. 홈즈 씨, 당신 성함이 아주 친숙하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 홈즈 씨가 방문한 목적을 모르는 척 무시할 수는 없죠. 홈즈 씨의 이목을 끌만한 일이 저희 사무실에서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군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퍼시 펠프스 씨에 관한 일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아, 내 가엾은 조카. 저희는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아시겠지요. 이번 사건이 그의 경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네요. 만약 문서가 발견되면요? 아, 그렇게 되면 물론 상황이 달라지죠. 홀드어스트 경, 질문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제 능력이 닿는 한 어떤 정보라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문서를 복사하도록 지시한 곳이 바로 이 사무실인가요?
맞습니다. 누군가 엿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나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조약문이 복사될 것이라는 경의 뜻을 다른 누구에게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확신하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홀드허스트 경도, 펠프스 씨도 말한 적이 없으니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겠네요. 그럼 도둑이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우연이군요. 그는 그 천재일호의 기회를 보고 잡았던 것이고요. 그 정치가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용의선상에서 빼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홈즈가 잠시 고민했다. 경과 함께 상의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경께서는 이 조약의 세부 사항이 알려지면 아주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 정치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말 아주 심각한 결과입니다. 지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아직이요. 만약 조약문이 프랑스나 러시아 외무부에 들어갔다면 그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홀드허스트 경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거의 10주가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조약문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홀드허스트 경이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도둑이 그 조약문을 자신의 액자에 넣어 자기 방 벽에 걸어놓기 위해 훔쳐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홈즈 씨. 아마 더 높은 금액을 부를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조금만 더 있으면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할 겁니다. 몇 달 안에 조약이 공개될 테니까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물론 도둑이 갑자기 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성 뇌척수막염이라든지요. 그 정치가가 홈즈를 재빨리 쳐다보며 말했다. 그건 모르죠. 홈즈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홀드허스트 경, 저희가 귀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았네요. 이만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범인이 누구든 수사가 꼭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그 귀족이 우리를 문 앞까지 배웅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좋은 사람인 것은 알겠군. 홈즈가 화이트홀로 나오며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그는 부자와는 거리가 멀고 업무도 많아. 물론 너도 알아차렸겠지만 그는 앞창을 교체해서 고친 부츠를 신고 있었어. 왓슨, 이제 자네 본업을 위한 시간을 더 이상 뺏지 않는 것이 좋겠군. 신문에 올린 택시 광고에 대한 연락이 없는 한나도 오늘은 쉬어야겠어. 그런데 내일은 나와 함께 어제 탔던 기타를 타고 워킹에 가준다면 정말 고맙겠어. 그래서 나는 다음날 아침에 그와 함께 워킹으로 갔다. 그는 광고에 대한 연락도 없었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단서도 알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실한 결심이 서면 미동도 없는 붉은 혈색의 인도 사람 같은 얼굴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만 보고서는 그가 사건의 현황에 대해 만족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는 베르트 형식 측정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프랑스 학자에 대해 격한 감탄을 표현했다. 우리 의뢰인은 여전히 헌신적인 간병인의 돌봄을 받고 있었는데 이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그는 앉아있던 소파에서 어렵지 않게 혼자서 일어나 우리를 맞이했다.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그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제 예상대로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포브스 형사와 펠프스 씨의 외삼촌을 만나서 단서가 될 만한 한두 가지 사항들에 대한 추적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신의 가호가 있길 빕니다. 해리슨 양이 말했다. 용기와 인내를 잃지 않는다면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당신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보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더 많이 있습니다. 펠프스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당신이 뭔가 말할 것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밤사이에 하나의 모험을 했는데 심각한 모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표정이 진지해졌고 그의 눈에서 두려움 비슷한 표정도 나타났다. 제가 어떤 기괴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알지도 못한 채 이끌려 들어갔고 지금 제 삶과 명예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가 말했다. 아, 홈즈가 소리쳤다. 제가 아는 한전은 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터무니없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경험으로 이렇게 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네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어젯밤 저는 여기 이 방에서 간병인 없이 처음으로 혼자 잠을 잤습니다. 상태가 아주 많이 호전되어서 간병인이 없어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야간등은 켜두었습니다. 새벽 2시쯤 얕게 잠이 들어 있었는데 작은 소리에 갑자기 깼습니다. 쥐가 널빤지를 갉아먹을 때 내는 소리 같아서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한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창밖에서 금속이 잘가닥거리는 날카로운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이었는지 이제 분명해졌죠. 첫 번째 소리는 누군가 창문 틈으로 어떤 도구를 밀어넣는 소리였고 두 번째 소리는 다시 창문이 닫히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리고는 10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제가 그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깼는지 확인하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창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며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신경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확 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창문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가 순식간에 달아나서 그의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얼굴 아랫부분을 청 같은 것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게는 긴 칼로 보였습니다. 그가 도망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 분명 반짝 빛나는 것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굉장히 흥미롭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기력이 있었다면 열린 창문으로 뛰어나가 그를 쫓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초인종을 울려 집안 사람들을 깨웠죠. 초인종이 부엌에서 울렸는데 하인들은 모두 위층에서 자고 있으니 모두들 깨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고 조셉이 먼저 내려왔고 다른 사람들을 깨웠어요. 조셉과 마부가 창밖당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잔디밭을 지나 따라가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길을 덮고 있는 나무 울타리에 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넘어간 듯 울타리 윗부분이 부서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홈즈 씨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역 경찰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이야기가 셜록 홈즈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 같았다. 그는 주체할 수 없이 흥분하며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렸다. 불행은 절대 혼자 오지 않죠. 비록 의뢰인의 모험이 홈즈를 다소 동요시킨 것이 분명했지만 펠프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홈즈가 말했다. 저와 함께 집 주변을 좀 걸으실 수 있겠어요? 아, 네, 저도 햇빛 좀 쐬고 싶네요. 조셉도 같이 갈 겁니다. 저도요. 해리슨 양이 말했다. 죄송하지만 여기 그대로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홈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해리슨 양은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우리와 함께 움직였고 넷이 함께 집을 나섰다. 우리는 잔디밭을 지나 그 젊은 외교관의 침실 창 밖으로 보이는 길을 지나갔다. 그의 말대로 땅에 자국이 있었지만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홈즈는 잠시 멈춰 살펴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일어났다. 그 누구라도 이것으로 뭘 알아내기는 어렵겠네요. 그가 말했다. 집 주변을 돌면서 강도가 왜 하필 그 방을 선택했는지 알아봅시다.
거실과 부엌의 창문이 더 커서 침입하기 쉬웠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도로에서도 더 잘 보이죠. 조셉 해리슨 씨가 덧붙였다. 아, 네, 그렇죠. 저기 그 도둑이 들어오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르는 문이 하나 있네요. 무슨 용도죠? 상인들을 위한 옆문입니다. 물론 밤에는 잠겨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소리가 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의뢰인이 말했다. 이 집에 금은 식기류나 강도들이 탐낼 만한 물건들이 있나요? 값이 비싼 건 없습니다. 홈즈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평소와는 달리 태만한 자세로 집 주변을 거닐었다. 그나저나 조셉 씨가 범인이 울타리를 넘었던 장소를 찾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함께 가서 봅시다. 그가 조셉 해리슨에게 말했다. 그 통통한 젊은이가 나무 난간 꼭대기에 금이 간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홈즈는 그것을 떼어내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게 어젯밤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반대편에는 누군가 뛰어내린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네요. 침실로 돌아가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퍼시 펠프스는 자신의 미래 처남의 팔에 기대어 아주 천천히 걸었다. 홈즈는 빠르게 잔디밭을 가로질러 갔고 우리는 그 둘보다 훨씬 먼저 침실에 열린 창가에 도착했다. 해리슨 양,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 계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홈즈가 아주 강하게 말했다. 홈즈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 여자가 놀라서 말했다. 잠자러 가실 때는 이 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열쇠를 갖고 계세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럼 퍼시는요? 펠프스 씨는 우리와 함께 런던으로 갈 겁니다. 저는 여기 남아 있고요. 그를 위한 일입니다. 그를 도울 기회예요. 어서요. 약속하세요. 그녀는 우리 뒤에 오던 두 사람이 다가오자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애니,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 그녀의 오빠가 외쳤다. 햇살 좀 받으러 나와. 괜찮아, 오빠. 머리도 좀 아프고 이 방도 놀라울 정도로 시원하고 편하네. 홈즈 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뢰인이 물었다. 이 부차적인 사건을 수사하다가 우리의 주요 수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펠프스 씨가 저희와 함께 런던으로 오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요? 갈 준비만 되신다면요. 1시간 정도면 괜찮을까요?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런던에서 오늘 밤을 보내길 원하시는 거죠? 마침 그렇게 해달라고 제안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럼 밤에 왔던 그 친구가 다시 온다면 날아다니는 새만 보고 가겠군요. 저희는 모두 홈즈 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홈즈 씨,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조셉이 저를 돌보러 같이 가는 게 나을까요? 아, 아니요. 제 친구 왔으니 의사니까 잘 돌봐드릴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점심은 여기서 함께 먹고 셋이서 함께 출발하시죠. 해리슨 양은 홈즈의 제안대로 침실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홈즈의 기묘한 계획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펠프스에게서 그 약혼녀를 떼어 놓으려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계획은 무의미해 보였다. 펠프스는 자신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만끽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에 벅차서 저택식당에서 우리와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그런데 홈즈는 우리를 한 번 더 놀라게 했다. 우리와 함께 역까지 온 홈즈가 우리가 기차에 타는 것을 본 후 침착하게 자신은 워킹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돌아가기 전에 확실히 알아보고 싶은 작은 것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펠프스 씨의 부재가 어떤 면에서 오히려 제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왓슨, 런던에 가면 펠프스 씨와 함께 바로 베이커가로 가서 내가 갈 때까지 거기에 있어줘. 두 분이 오랜 동창이란 나눌 이야기가 많을 테니 잘 됐네요. 펠프스 씨가 오늘 밤 남는 제 침실을 쓰시면 되고 내일 아침 시간 전까지는 저도 가겠습니다. 8시에 워털루로 가는 기차가 있거든요. 그럼 런던에서의 수사는요? 펠프스가 유감스러워하며 물었다. 내일 하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여기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브라이어브레이 저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내일 밤에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열차가 출발하자 펠프스가 외쳤다. 브라이어브레이 저택에는 아마 가지 않을 겁니다. 홈즈는 그렇게 대답하고 역을 빠져나가는 우리에게 활기차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펠프스와 나는 기차 안에서 이 상황에 대해 논의했지만 둘 중 누구도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 만족스러운 이유를 생각해내지 못했다. 내 생각에는 어젯밤 강도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는 것 같아. 그게 강도가 맞다면 말이지. 평범한 도둑은 아니었을 거야. 그럼 내 생각은 뭔데? 내 말을 들으면 신경쇠약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나를 둘러싼 깊숙한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고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봐. 도둑이 왜 약탈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침실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했으며 손에는 왜 긴 칼을 들고 있었겠어? 보통 빈집털이범들이 사용하는 쇠지렛대가 아닌 게 확실해? 응? 칼이었어. 칼날이 반사되어 빛나는 섬광을 꽤나 선명하게 봤다고. 하지만 왜 하필 너를 그렇게 적대감을 갖고 쫓는 거지? 아, 그게 의문이야. 만약 홈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그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겠어. 내 이론이 맞다는 가정하에 만약 홈즈가 어젯밤 너를 위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면 그 해군 조약 문서를 가져간 사람을 찾는데도 훨씬 가까워지겠네. 내 적이 2명이나 있어서 한 명은 절도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내 목숨을 위협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하지만 홈즈 씨가 브라이어브레이에는 가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내가 그를 알고 지낸 지 꽤 됐거든. 내가 말했다. 아주 타당한 이유 없이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내게는 피곤한 하루였다. 펠프스는 여전히 오랜 병으로 허약해진 상태였고 그에게 닥친 불행으로 신경이 날카롭고 불안해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사회적 문제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든 그의 관심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매번 다시 잃어버린 조약 문서에 대한 주제로 돌아와 홈즈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홀드어스트 경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추측하고는 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의 흥분이 더욱 고조되었다. 너는 홈즈 씨에 대해 암묵적인 믿음이 있어? 나는 그동안 그가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걸 봐왔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사건은 해결한 적이 없지. 물론 있지. 내 사건보다 더 단서가 적은 것들도 해결한 적이 있어.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건도 있었어?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가 유럽의 새 왕가를 대표해서 어떤 사건을 처리한 적도 있어. 그 왕가들이 모두 중요하게 여기던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지. 하지만 너는 그를 잘 알잖아, 왓슨. 그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란 나는 도무지 그의 생각을 모르겠어. 그는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건 나쁜 징조야. 반대로 그가 갈피를 못 잡으면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더 많이 봤지. 그가 침묵을 유지하는 경우는 냄새는 맡았는데 아직 맞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야. 자,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가 초조해 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부탁인데 가서 잠 좀 자. 내일 아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정신 차리고 대비해야지. 내 친구는 결국 내 조언에 설득되었다. 그의 흥분한 상태로 보아 잠들 희망은 별로 없었지만 말이다. 사실 그의 기분은 전염성이 강했다. 나조차 밤새 몸을 뒤척이며 이 이상한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가 수백 개의 가설을 세워보았는데 점점 산으로 가는 내용이었다. 홈즈는 왜 워킹에 남았을까? 그는 왜 해리슨 양에게 하루 종일 환자의 방을 지키라고 했을까? 그는 왜 브라이어브레이 저택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곳에 남아있는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설명할 만한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다가 잠들었다. 일어나 보니 7시였다. 나는 바로 펠프스의 방으로 갔는데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의 가장 먼저 홈즈가 도착했는지 물었다. 약속한 시간에 올 거야. 내가 말했다. 그 전도, 그 후도 아닌 정시에. 내 말이 맞았다. 8시가 조금 지나자 이륜마차가 우리 하숙집 문 앞에 섰고 내 친구가 내렸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붕대로 감긴 그의 왼손과 어둡고 창백한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곧 집에 들어왔지만 위층으로는 조금 있다가 올라왔다. 얻어맞은 사람처럼 보여. 펠프스가 소리쳤다. 그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문제의 실마리가 여기 이 도시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군. 펠프스가 신음소리를 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 어제는 그의 손이 저렇게 붕대에 감겨 있지 않았는데 무슨 일일까? 그가 말했다. 홈즈, 다친 거야? 친구가 방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물었다. 내가 서툴러서 긁힌 상처일 뿐이야. 그가 고개로 우리에게 아침 인사를 하며 대답했다. 펠프스 씨, 이번 사건은 정말 제가 수사한 사건 중 가장 암울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당신 능력을 벗어나는 사건이라고 결론 내릴까봐 걱정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붕대를 보니 모험을 했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겠어? 내가 말했다. 친애하는 왓슨, 아침 식사부터 먼저 하자. 나는 오늘 아침에 서레이에서 50km나 달려왔어. 택시나 마차를 찾는 광고에 대한 연락은 없었지. 매번 성과가 있을 거라 기대할 수는 없지. 식당으로 가자 이미 식사는 다 차려져 있었고 내가 막 헛웃음 부인을 부르려던 참에 그녀가 차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몇 분 후에 부인이 뚜껑 덮인 음식 3가지를 가져왔다. 우리는 모두 식탁으로 갔다. 홈즈는 배가 고팠고 나는 궁금했고 펠프스는 우울의 극치에 이른 상태였다. 헛웃은 부인이 상황에 딱 맞게 준비해 주셨네. 홈즈가 커리 치킨이 담긴 접시를 열며 말했다. 음식의 종류는 조금 제한적이지만 아침 식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스코틀랜드 여성 못지않다니까. 왓슨, 그건 뭐야? 햄이랑 계란. 내가 대답했다. 좋아. 펠프스 씨는 뭘 드실 건가요? 커리 치킨 아니면 계란이요? 아니면 직접 고르시겠어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못 먹겠습니다. 펠프스가 말했다. 이리 오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만 정말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홈즈가 장난스럽게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펠프스가 뚜껑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그곳에 놓인 접시만큼이나 창백한 얼굴로 접시를 쳐다보았다. 접시 가운데에는 돌돌 말린 청회색 종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더니 뚫어질 듯 쳐다보다가 그것을 품에 안고 기뻐 소리치고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방 안을 돌아다녔다. 그러더니 자기 감정에 너무 지쳐서 다시 팔걸이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다. 우리는 그가 기절하지 않도록 브랜디를 그의 목에 축여줘야 했다. 이런! 홈즈가 그의 어깨를 두드려 그를 달래며 말했다.
이렇게 불쑥 놀라게 해드리는 것이 좋은 생각은 아니었네요. 하지만 제가 극적인 요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왓슨이 잘 알 겁니다. 펠프스는 그의 손을 잡더니 입을 맞추었다. 당신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가 외쳤다. 당신이 제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뭐, 제 명예도 걸린 일이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재계 사건 해결에 실패하는 일은 펠프스 씨 입장에서는 업무상 실수를 범하는 일만큼이나 끔찍한 재난이죠. 펠프스는 그 소중한 문서를 외투의 가장 안쪽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더 이상 아침 식사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문서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셜록 홈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햄과 계란을 보았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의자에 앉았다. 제가 처음에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역에서 두 분을 보낸 후 저는 아름다운 서레이의 경치를 즐기며 리플리라는 작은 마을로 산책을 갔습니다. 그곳의 여관에서 차를 마시고 이후를 대비해 차 한 잔과 샌드위치를 챙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녁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워킹으로 출발했고 해가 진 직후에 브라이어브레이 저택 바깥쪽 대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길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 땅으로 기어갔습니다. 분명 정문이 열려 있었겠군요. 펠프스가 외쳤다. 네, 하지만 저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 독특한 취향이 있답니다. 저는 전나무 새 그루가 서 있는 곳을 선택했고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눈을 피해 들어갔죠. 반대편 덤불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기어갔습니다. 바지 무릎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렇게 기어서 맞은편 진달래 덤불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펠프스 씨의 침실 창문 바로 맞은편이죠. 저는 그곳에 쪼그려 앉아서 상황이 전개되길 기다렸어요. 침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지 않아서 해리슨 양이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10시 15분에 책을 덮고 셔터를 잠그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고 열쇠로도 잠갔다고도 확신했어요. 그 열쇠. 펠프스가 소리쳤다. 네, 저는 해리슨 양에게 자기 방으로 가기 전에 밖에서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져가라고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한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주었고 그녀의 협조가 없었다면 펠프스 씨는 그 문서를 손에 넣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떠났고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진달래 덤불 아래 계속 쪼그려 앉아 있었고요. 나쁘지 않은 밤이었지만 아주 피곤한 밤이었습니다. 물론 어젯밤의 공기 속에는 스포츠맨이 물줄기 옆에 누워 큰 경기를 기다릴 때 느끼는 것 같은 일종의 흥분이 있었죠. 아주 긴 밤이었어요. 왓슨, 얼룩디에 대한 문제를 조사할 때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방에서 함께 기다렸던 그날 밤만큼이나 길었어. 워킹에 있는 교회 시계탑에서 15분마다 종이 울렸는데 저는 자꾸 그게 멈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빗장이 부드럽게 뒤로 밀리는 소리와 열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에 하인들이 사용하는 연문이 열렸고 조셉 해리슨 씨가 달빛 속으로 나왔습니다. 조셉이라니. 펠프스가 외쳤다. 그는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검은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의 그림자를 따라 살금살금 걸어가서 창문에서 긴 칼날을 창틀 사이로 넣더니 자물쇠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휙 열고 셔터 틈새로 칼을 집어넣어 셔터도 열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방 내부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완벽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벽난로 위에 세워져 있던 양초 2개에 불을 붙이고는 문 근처에 있는 양탄자의 모서리를 위로 젖혔습니다. 이내 그는 그 자리에서 네모난 판자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배관공들이 가수관의 이음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남겨놓는 부분 같은 것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아래에 있는 부엌으로 연결된 가수관에 T자 모양의 이음매를 덮고 있는 판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비밀 장소에서 돌돌 말린 그 작은 종이 뭉치를 꺼내고 판자를 다시 끼워 넣고 양탄자를 잘 정리하고 촛불을 끄고 창밖에서 그를 기다리던 제품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조셉 도련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더군요. 그는 칼을 들고 제게 덤벼들었고 저는 그를 2번이나 제압해야 했습니다. 그를 제압하기 전에 이렇게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격투가 끝난 후 그는 한쪽 눈만 가지고 살인 대상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는 결국 말귀를 알아듣고 문서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받고 글을 풀어줬지만 모든 자세한 정보를 오늘 아침 포브스 형사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신속하게 범인을 체포할 수 있으면 잘된 일이죠. 하지만 제가 날카롭게 예상하는 대로 범인을 놓친다면 정부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홀드어스트 경과 퍼시 펠프스 씨를 위해서라면 이 사건이 경찰의 공식 수사와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의뢰인이 헐떡거렸다. 그렇게도 길었던 10주를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문서가 바로 제 방에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셉이라니? 조셉이 악당이고 도둑이었다니? 조셉의 성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그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주식 거래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는 동생의 행복도 당신의 명예도 그의 행동을 막을 수 없었고요. 퍼시 펠프스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머리가 어지럽네요. 홈즈 씨의 말씀을 듣고 나니 얼떨떨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홈즈가 가르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중요한 증거가 불필요한 증거에 덮어지고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실들 중에서 우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골라내고 그 순서대로 종합해서 이 놀라운 사건들의 연쇄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펠프스 씨가 그날 밤 조셉과 함께 집에 돌아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미 조셉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무부의 내부 구조도 잘 알고 있으니 나가면서도 충분히 사무실에 초인종을 울려 당신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죠. 당신이 머물던 침실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조셉의 침실이었고 따라서 그 사람만이 뭔가를 숨길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펠프스 씨가 의사와 함께 도착해서 조셉이 그 방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얘기 역시 나에게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바로 첫 번째 밤에 침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침입자가 집안이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사건의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셉 해리슨이 찰스가의 문을 통해 건물에 들어갔고 펠프스 씨가 자리를 비운 후 바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바로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아마 당신을 부르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책상에 놓인 문서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외교 문서가 자신에게 기회가 될 것을 그는 한눈에 알아차렸고 즉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사라진 겁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졸고 있던 경비원이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깨기까지 몇 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범인이 도망칠 시간은 충분했죠. 그는 첫 번째 기차를 타고 워킹으로 갔고 그 문서를 살펴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다는 확신을 했고 자신이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다시 꺼내 프랑스 대사관 혹은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느 곳으로든 가져가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펠프스 씨가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조셉은 얘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방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항상 적어도 2명은 그 방에 있었으니 그가 보물을 다시 가져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주 화가 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틀 전 밤에는 몰래 들어가려고도 했지만 펠프스 씨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당황했죠.
그날 펠프스 씨가 평소에 진정 효과를 위해 마시는 브랜디 한 모금을 드시지 않았다는 점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그는 아마도 진정제 효과가 높아지도록 브랜디 잔 안에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을 잃기만을 기다렸겠죠. 물론 저는 그가 안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때마다 침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집을 비우게 되었으니 그에게 기회가 온 거죠. 저는 해리슨 양이 그곳에 하루 종일 있게 해서 내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예상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방해물이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만든 후 제가 설명한 대로 숨어서 그를 주시한 겁니다. 저는 이미 문서가 아마도 그 방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판자와 벽지를 다 떼어가며 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스스로 그 비밀 장소에서 이 문서를 꺼내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해결하게 된 것이죠. 뭔가 더 명료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을까요? 애초에 그는 왜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물었다. 문으로 들어가려면 침실 7개를 지나야 하지. 하지만 잔디밭으로 나가는 건 쉬우니까. 또 다른 건요? 저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펠프스가 물었다. 칼은 그저 창문을 열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겠죠? 그렇겠죠. 홈즈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셉 해리슨 씨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뿐입니다. 사라진 기밀 서류.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